나 자신이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궁금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 일상 속 심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심리학.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수님, 제가 전화 연결인데도 교수님 너무 뵙고 싶어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제가 얼른 갈까요? 네, 얼굴 한번 뵙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항상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네. 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앉아 있는데 교수님, 네. 제가 막 마음이 불안해요. 이 심리는 어떤 거예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겠죠. 평소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함인가? 네. 자, 오늘 교수님과 어떤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도 저는 오늘 봄이라서 날씨가 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맞습니다. 많이 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봄이 오게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대청소라고 하면서 집안 곳곳 쓰고 닦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좀 빠지지 않는 게 물건을 정리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유독하게 물건을 좀 못 버리면서 강박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물건을 좀 못 버리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좀 이렇게 계속 모으다가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아, 진짜요? 저는 약간 하나를 사면은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굉장히 현명하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래요. 네, 무슨 물건을 버리면 다시 또 주워와요. 오늘 아버지 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물건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물건의 가치랑 무관하게 그냥 소유물 자체를 버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으로 불러요. 네. 저장장애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만성적이고 치료에 대한 반응성도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정신질환이랑 공병률이 높은데 주요 우울장애가 한 50% 정도 되고요. 네. 네, 18% 정도는 강박장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 남용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서 저장장애다라는 생각은 좀 잘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저장장애인가라는 인지조차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 저장장애가 나이가 들면은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서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저장장애 습관이 요인이 더 많이 또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각도가 한 50세 이후가 되면 좀 많이 위험해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물건을 너무 많이 모으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그렇기 때문에 낙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물건이 빼곡하니까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 오염된 음식물 섭취, 사회적 고립 등이 문제가 되어지고요. 또 가족 구성원들한테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줘서 마찰을 이루게 될 테니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제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이거는 매번 있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장장애는 이제 생활 습관, 아까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좀 후천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유전일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예, 특히나 이 부모-자녀 관계에선 더 흔하게 나타나고요. 또 성격 요인으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외상의 사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 물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또 그러할 테고요. 그리고 충동성이 높을 때도 이 관여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거를 크게 세 가지 모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행동 모델, 다른 하나는 예착, 마지막으로 손상된 자아 정체감, 이 세 가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네. 먼저 인지행동 모델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애착과 잘못된 신념, 내가 이걸 버리면 큰일이야 하는 것과 부적응적인 정서 반응, 버렸을 때 나타나는 뭔가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행동 패턴들이 작용하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주의력의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정리하는 것을 좀 잘 못해요. 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건을 잃어버릴까가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물건을 내 눈앞에 둬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약간 강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눈에 띄는데 물건 두지 않으면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들의 어떤 분류를 못하는 결함이 작용해서 물건을 보관도 잘 못해요. 어머,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요 버리는 걸 못하면은 그냥 계속 모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유물 자체를 보관하고 버리는 것을 결정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저장하고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 소유물이 자신의 일부이자 자신의 모든 역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동일시하군요. 자기랑 그쵸, 소유물이랑. 그쵸. 네, 그래서 이 소유물을 없애는 것은 마치 친한 친구가 사라지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소유물에 대한 어떤 책임과 기회마저도 모든 사용과 처분이 무조건 나에게 달려있어. 나의 책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더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버릴 때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소유물의 보관과 폐기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물건을 버리는 경우에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또 물건을 막 저장하게 되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왜 애착 인형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걸 버렸을 때 내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애착 이론의 근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내가 애착 욕구가 좀 잘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음식이나 물건에 좀 강한 집착을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시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애착을 갖지 못한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는 이 모든 저장 행동을 통해서 소유물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네. 이 소유물을 의인화하고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와 동일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유물을 안타깝게 인간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봄을 제공하지가 못하는 맞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막 방해하게 되고 이러니까 또 내 관계 욕구가 좌절로 느껴져서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단순히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손상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좀 들여다보면 이 저장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판을 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또 자신에 대해서 또 양가 감정 등이 막 작용해요. 그래서 자기 비판은 스스로에 대해서 증오와 공격을 한다던가 또 수치심은 난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야 라고 하면서 막 수치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양가 감정 안에서는 버려야 돼, 버리지 말아야 돼 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는 상황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을 던지고 또 회의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수용하고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주는 대상이 필요하는데 이 확신을 주는 대상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물건에 소유를 하려고 하고 병리적으로 수집하려고 하고 저장 행동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실 그 관계에서 오는 거는 저희가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는. 근데 이 물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라도 내가 이렇게 좀 지키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제 좋은 맥락에서 좀 전에도 애착 인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기 스누피에 보면 라이너스가 항상 네. 질질질 끌고 다니는 담요가 알죠. 애착 담요죠. 예. 근데 우리가 저거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아이한테 애착 인형을 주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국에 계시는 모든 애착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가 뭔가 큰 어떤 이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중간 대상을 가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엄마가 그리고 주 양육자가 충분히 충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 대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애착 인형이 예쁜 거를 갖고 싶어라던가 그런 거를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야겠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아이의 정서적인 이 건강한 정서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점이 조금은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저장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 어떤
어떤 개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저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인내심도 낮고 타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유추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세요. 더더군다나 사회적인 정보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네. 봄맞이 대청소 가져와야지 되는데 아닙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싶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저장장애라는 거 아마 청취자분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정혜인 교수님께서 저장장애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